14째 주 로포커스 주요 뉴스입니다. 자유주의와 법치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이 최근 자유기업원에서 새로운 번역으로 다시 출간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유기업원 최승로 원장과 함께 자유와 법치의 의미를 들어봤습니다.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에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를 공분히 말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다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정보 노출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면서 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자유주의와 법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이 최근 자유기업원에서 새로운 번역으로 출간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유기업원의 최승로 원장 법률방송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 재출간을 계기로 자유와 법치의 의미를 다시 새기게 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하이에크가 자유헌정론이라는 책을 처음으로 내놓은 게 이제 지난 1960년이고 또 한국에서 처음으로 번역된 것이 지난 1997년입니다. 자, 그로부터 지금 한 26년 정도가 흘렀는데요. 이렇게 새롭게 번역해서 출간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우리 사회에서 자유에 대한 해석이 새롭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자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거운데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주사회의 기본은 헌정질서고 헌법입니다. 네. 그런데 이 헌법이 자유와 관계에서 어떻게 설명되고 어떻게 논의되는지에 대한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에요. 특히 이 책이 자유헌정론 아닙니까? 네. 한마디로 말해서 헌정질서가 헌법이 자유를 얼마큼 잘 보호하는 헌정질서이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네. 그래서 헌정질서라 하더라도 자유가 어떻게 보호되고 있고 자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질서가 그 사회에서 구현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자유헌정론이라는 내용은 자유헌정 질서에 관한 내용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정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설을 해줄 수 있는 책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다시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또 이렇게 상당 기간 지난 과거의 책에 비해서 이제는 읽기 좋게 그렇게 새로 또 번역이 된 것이라 네. 아마도 우리 현대인한테는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사실 이제 자유의 의미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유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사람마다 대답이 좀 제각각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 자유의 의미를 놓고 사실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도대체 이 자유의 의미 무엇일까요, 원장님? 자유의 의미는 시대적으로 매우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절대 군주로부터의 자유, 네. 그리고 기아, 그러니까 배고픔이죠. 네. 이러한 배고픔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사회가 있었고요. 한동안 또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은 사회가 많았죠. 네. 그래서 이 종교의 자유가 매우 중요했었습니다. 이렇게 시대적으로 자유의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현실 속에서 어떤 자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매우 다양했어요. 네.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 억압, 강제,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각, 사상의 자유도 있고 또 자기가 생활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활동, 범위가 매우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자유도 있겠죠. 네. 하지만 뭐든지 자기 생각대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국가와 헌정 질서에서 사회의 안녕과 질서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자유로움을 우리는 누리는 그러한 현대 국가의 민주사회에 살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러한 자유의 질서가 제도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정착되어 왔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매우 자유로운 국가에 해당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헌정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에서 본다면은 아직도 자유가 완전히 그게 다 보장된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의 그러한 선진 질서와 다소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자유로운 국가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알다가도 모르게는 좀 어려운 세계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제 법치라는 게 또 핵심적인 가치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하이에크가 법치가 올바르게 구현이 되려면 자유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를 했습니다. 법치주의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고 또 법치와 이 자유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헌법은 기본적으로 이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이 가장 인류사적으로 뛰어난 헌법의 그런 질서를 구현해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법치가 매우 중요한 사회의 그런 하나의 항목으로 떠올랐는데 이 법치도 이 자유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법치가 구현됨으로 인해서 자유가 충분히 개인 그리고 시민에게 부여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법치의 핵심은 뭐냐? 한마디로 자유를 지키는 것이다. 네.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바로 법치의 근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강압적인 사회,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가 아주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그 사회에서도 법이 있어요. 네. 하지만 그 사회의 준법이 과연 그 나라의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느냐? 사실 그렇지 않은 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치라는 항목을 매우 중요시해야 되는 그런 항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자유라는 광범위한 주제를 좀 이제 한마디로 법치와 함께 딱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하이에크가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지만 주로 이제 영국에서 이제 경제학자와 또 정치 철학자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인과 경제 활동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신자유주의의 또 아버지로 불리기도 합니다. 1960년 이 책을 출간을 했고 또 이제 1974년에는 이 화폐와 경제 변동에 관한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기도 했는데요. 이 첫 출간이 된 지 사실 60년도 넘었잖아요. 그런데 이 고전이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서 부각이 되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이 책이 처음 써져 있을 때 하이에크가 이러한 좋은 책들을 많이 썼는데 그 시기는 이제 사회주의에 의해서 사회가 안녕이 위협받던 시기였죠. 그런데 그 사회주의의 내용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이 전체주의적 사고나 전체주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이 자본주의,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이 작동하는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선진국이 그러한 체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의 그러한 전체주의적인 생각들이나 사회주의적인 생각들이 아직도 계속 우리 자유민주사회의 전통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부터 그러한 사회주의 위협 또는 전체주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안정된 질서를 유지하면서 자유사회의 전통을 어떻게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이 책은 여전히 우리 사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유기업원은 이제 설립 이래로 시장 경제의 가치를 전파하는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좀 앞으로 자유기업원의 향후 계획이라든지 또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자유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자유기업원은 자유헌정론과 함께 또 자유에 관한 해설들을 여러 권 기획하고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 내용들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이번 책에서는 이제 법치에 관한 관심을 모았다면 또 자유에는 또 이 세계 개방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든가 또는 재산권을 유지하고 재산권을 보호해야 된다든가 하는 그러한 장치들이 다양하게 있어야만이 개인의 자유가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정책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조금 더 구현될 수 있는 입법 활동 이러한 것에 대한 제안을 하는 그런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핫클릭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피해자 정보 노출 얘기입니다. 출소하면 그 사람 50인데 저랑 나이 4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지난 12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피해자는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는 기뻐서가 아닌 보복에 대한 두려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더욱 국민들의 공분을 산 것은 바로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 때문이었는데요.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공공연하게 복수를 공언하며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해자의 이런 앙심을 품은 보복 예고는 마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아니었는데요. 피해자의 이사간 주소는 물론 주민번호까지 외우고 있었다는 게 구치소 동기의 말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 피해자분의 신상을 이렇게 적어놓은 노트 같은 거를 보여주면서 나가면 난 여기 찾아갈 거다 라고 수차례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 이 가해자는 어떻게 피해자의 신상을 전부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는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노출된 것이라는 게 법조계 설명입니다. 형사 절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신상을 알려주진 않게 되어 있는데, 만약 피해자를 위해서 공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반대로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 같은 걸 들어올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실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내야 하는 소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송 당사자는 이름, 주소, 연락처,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까지 적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소장은 소송 상대방인 피고에게 송달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원고의 이 같은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 당사자인 경우 소송 기록 열람과 복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고, 이 과정에서 이름, 주소, 주민번호 앞자리 등이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게 가능했던 겁니다. 이 같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거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다고 법조계는 말합니다. 성폭력 피해가 아는 사이에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어차피 그 사람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하는데 이미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크게 거부감은 없는데, 모르는 사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가 누구인지 가해자에게 알려지길 원치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본인의 인적사항이 알려져서 나중에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경찰청에 따르면 보복범죄 관련 사건은 2018년 268건, 2019년 294건, 2020년 298건, 2021년 434건 등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앙심범죄를 막고자 개인정보 열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민사소송법은 오랜 기간 소관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하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만들어 온 곳이 대부분. 법조계에선 국내에도 이와 유사한 제도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 부분은 법이 개정돼야지만 해결이 될 문제인데, 현재 그 피해자의 신상을 알지 못해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공탁법이 개정되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강력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비공개하거나 상대 가해자한테 알려주지 않는 식의 법안이 좀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 규칙에 보면은 소장의 기재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부분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법을 개정해서 법원은 원고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더라도 피고에게는 그 인적사항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아마도 윤 대통령의 이번 지시 배경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공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나 미비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선 안 되므로 신상공개도 신상공개지만 피해자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시급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은 벌써부터 가해자의 출소 뒤가 무섭기만 합니다. 이번 주 핫클릭 여기까지입니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코인 자산을 예치했다가 출금 정지를 받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국내 1, 2위 코인 예치 서비스 업체인 하루인베스트나 이 델리오의 금융자산을 예치하셨다가 갑작스럽게 출금 중단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코인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4일에는 이 동일 산업을 포함한 5개 종목이 무려 30%가 폭락하는 사태를 맞이한 후에 현재 거래가 무기한 중지된 상황이 오면서 주식 투자에 대한 위험도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코인 예치 출금 중단 사태와 주식시장 무더기 하한가 사태 등 최근 금융시장 이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세무사님, 코인 이 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들의 이 출금 중단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사건 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사태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달리 이제 은행이 아니라 하루인베스트나 델레오라고 하는 코인 운용사에서 발생한 사건인 거고, 고객들이 현금이 아닌 가상자산을 예치하면서 받았다, 이런 부분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업체들은 당초 고객한테 예치를 받을 때 뭐 최대 12%에 해당하는 이제 높은 수익률을 지급을 하겠다고 홍보를 또 해왔고요. 고객이 받은 자산을 예치를 받으면 해당 자금 당연히 이제 외부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장점을 많이 드러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를 믿고서 투자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출금 중단 사태라는 사건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네, 결국 이 코인 예치 서비스 업체에서 고객에게 예금을 인출해 줄 수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한 건데요. 변호사님, 이 해당 업체들이 국내 이 코인 예치 서비스 1, 2위 업체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투자자들도 사실 그 기업을 어느 정도 믿고 투자를 한 걸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죠? 네, 뭐 아직 감독 당국의 뭐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슈를 제기하는 내용은 먼저 이제 하루인베스트 측의 외부 위탁 운용사 중 한 곳이 이제 BNS 홀딩스가 운용 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을 파악했고, 이로 인해서 출금을 정지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하루인베스트가 말한 그 무위험 차익거래, 뭐 아비트리지라고 하죠. 이거 자체가 이제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거래 형태고, 특히나 이제 지금처럼 하락장에서는 이제 실제로 좀 이루어지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해왔습니다. 또한 이제 델리오가 국내 코인 예치 시장 1위라고는 하지만 해당 운용을 경쟁 업체이자 업계 2위인 하루인베스트에 이제 예치를 했고, 하루인베스트 역시 5명 이하의 소규모 인원이 만든 트레이딩 팀인 BNS에 투자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리스크가 잠재해 있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도 좀 리스크가 잠재해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 업체들이 자산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운용하지 않아서 사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운용사의 자산 운용에 대한 리스크를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넘겨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까요? 네, 그래서 좀 이 부분이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결국에 이제 투자자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넘겨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델리오 측 같은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까지 되어 있었다라고 이제 당국이 공인한 가상자산 예치 랜딩 1호 사업자라는 점까지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당연히 나라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신뢰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더욱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하루인베스트가 출금 중단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델리오 측에서는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안전하게 자산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었다가 바로 다음날 이제 동일하게 출금 정지 사태가 발생하면서 투자들은 더욱더 이제 큰 분통을 사고 있고 거기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넘겨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투자들은 약 100명 정도의 그 법률 대리를 통해 가지고 회사의 운영진을 뭐 특정 경제 그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이제 고소장을 제출하는 상황까지 벌어졌거든요. 이제 고소에 참여한 투자들의 피해 액수만 약 500억 원 정도로 이제 전해지면서 생각보다 큰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집단 소송 내지 뭐 고소와 관련해서 조금 첨언을 드리면, 먼저는 이제 처음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보가 많이 없어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이제 경영진들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아마 사태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정보들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운용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운용을 위탁받은 사람도 자신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다른 곳에 일부를 또 위탁을 다시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점들이 드러나면서 이제 사건이 좀 확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보가 많이 투자자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이제 그 법원의 그 증거 확보 절차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 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 더 원활하게 그 사건을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피해액도 상당해서 굉장히 좀 심각한 사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5개 업종이 동시에 갑작스럽게 30%나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건 또 어떤 사건인가요? 네, 이 사건은 그냥 저희가 무더기 하한가 사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동일 산업을 포함한 총 5개 업체가 지난 14일 약 30% 넘게 갑자기 동시에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게 예전에 저희도 한번 다뤘었던 그 4월 달에 SG 그 소셜 제너럴 사태와 유사하게 이제 불공정 거래가 또 한 번 발생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시장 투자자들이 많은 것들을 좀 불안해하고 있거나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5개 업체는 뭐 업종이나 뭐 이런 점에서 전혀 유사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동일한 날짜에 하루에 이렇게까지 하한가를 대는 게 이게 단순히 우연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러한 업체들도 지난해 1월 1일부터 대비해서 최고 이제 300% 넘게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었고, 또 특징이 하나가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 자산주로 꼽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난번과 유사하게 조금씩 주가를 올리다가 한 번에 갑자기 특정 세력이 던지게 되면서 이런 폭락 사태가 발생한 게 아니냐라고 하면 시장 투자자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유사성이 전혀 없는데 한날 한시에 이렇게 폭락을 했다는 게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에는 이 온라인 주식 투자 카페 운영자가 또 개입이 돼 있다던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이번 사태랑 관련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주식 카페 운영자 강모 씨가 이제 카페 회원들을 동원해서 계속 주가를 부양하다가 일정 시점에 전부 다 매도를 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현재까지는 이제 일부는 사실인 것처럼 확인이 되고 있고, 일부는 또 맞지 않는 것으로 이제 평가가 또 되고 있는데요. 우선 강모 씨가 이제 주식 카페를 운영한 것은 사실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다만 이 중에서 이제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매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또 계속 피력해 온 점이 있고요. 하지만 지난번 라더견 사태와는 다른 것은 한 번에 매도 물량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날 여러 곳에서 많은 물량들이 쏟아져 나온 것은 맞지만 한 곳에서 한 번에 엄청난 매도 물량을 쏟아낸 것은 아니라서 오히려 이번 사태가 발생을 한 원인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복현 감독원장 등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서 오래전부터 그 내용들을 이제 파악해 왔기 때문에 수사하면 생각보다 빨리 국민들에게 그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이런 위험이나 사태 발생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앞서 좀 저희가 얘기했던 이 출금 정리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코인 이 투자자분들 좀 불안하셨을 것 같고요. 또 이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인해서 주식시장 또 투자자분들 역시 투자에 대한 위험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저도 이제 뭐 코인 자산도 투자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주식도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이러한 사건이 계속적으로 터지면서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인 자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는 법안이 국회 이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법률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책임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세부 사업자에 대한 정확한 관리나 감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단순하게 이제 플랫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만 어떤 규칙을 줘서 이것만 지키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만 부과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사태를 좀 막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게 좀 시장의 의견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좀 가상자산에 대한 이제 투자자들도 늘고 시장이 활성화되는 만큼 좀 촘촘한 규제와 법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코인 자산 출금 중단 사태 그리고 주식시장 무더기 하락 사태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